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황창일이고, 오늘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이제 지적 설계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목은 그 암 진화의 경계, The Edge of Cancer Evolution이라고 정했는데, 그 마이클 비히의 저서 그 The Edge of Evolution이라는 그 책을 본따서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캔서 그 암에서 이런 진화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윈주의 진화 메커니즘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정을 했는데 네. 그쪽 화면이 고정이 됐네. 잠깐만요. 이게 가만히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발표자가 어디 계시지? 어,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잠깐 나갔다 한번 다시 들어오시죠. 제가 쉐어를 스탑할까요? 네. 예, 쉐어를 했다가 예, 다시 조금 이상하게 예,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잠깐만 거기가 고정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에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 진화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컨셉이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들은 이제 공통조상 이론, common descent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랜덤 뮤테이션, 무작위적인 변이,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이 세 가지 이론들이 함께 합쳐진 것을 이제 다윈주의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다윈의 정말 그 진화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한 부분은 이 랜덤 뮤테이션과 내추럴 셀렉션입니다. 사실 다윈 이전에도 그 공통 조상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다윈이 이런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전에 뭐 라마르키안 에볼루션이라든지 사람들이 공통 조상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통 조상이 다윈의 핵심적인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다윈의 큰 기여라고 한다면 이 공통 조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 무작위적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공통 조상, 그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를 이렇게 규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적 설계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공통조상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적 설계에서 반대되는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조상을 받아들이는 지적 설계 이론 지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 공통조상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을 지지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고, 제가 오늘 이제 중점으로 둬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무작위적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이 정말 그 생명체의 그 컴플렉시티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캔서라는 암을 하나의 모델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 진화의 경계라는 것은 마이클 비히가 이제 오래전에 그 다윈의 블랙박스를 쓴 이후에 쓴 저서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다윈주의 메커니즘, 내추럴 셀렉션과 랜덤 뮤테이션들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를 자세히 풀어왔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이클 비히가 그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질문들은 정말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컴플렉스 시스템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비기가 이 책에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예시들은 이 말라리아라는 디지즈와 질병과 그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 그 약제 내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얼마나 다윈주의 메커니즘이 설명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그 암 진화, 캔서 에볼루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다인주의 아미들한테 부모님한테 원래 여자한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뮤트가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다윈주의 진화 이론들은 이 분자 수준에서 설명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있었지, 맞나? 아마 호스트가 이 참가자들을 묵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 같아서 말 안 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윈주의 진화론이 나온 건 이제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걸 써서 유명해졌죠. 그래놓고 비슷한 시기에 이 그레고리 맨델이 이제 유전학의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이 유전학의 파운데이션들을 다지게 되는데, 사실 아쉽게도 이제 그레고리 맨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유전학이 빛을 못 보다가 1900년도가 돼서야 이제 휴고 데브리스에 의해서 이제 유전학이 재발견되고 이제 유전학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유전학, 지네틱스라고 하지만 이 유전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194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다윈주의 종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만 해도 실제로 무엇이 유전 물질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1953년에 이제 프란시스 크릭과 이제 왓슨이 이제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서, 규명하게 되면서 이제 DNA가 정말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규명하게 되었고, 좀 이후에 이제 프란시스 크릭의 시퀀스 하이포시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DNA의 DNA 염기 서열의 그 어레인지먼트가 중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센트럴 도그마, DNA, RNA, 프로틴으로 이어지는 그 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규명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돼가지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세포 내에서 인간 세포나 또 다른 동물 생명체의 세포 내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인포메이션, 지네틱 인포메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윈주의 메커니즘이 이제 정말 생명체의 기원과 종의 기원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유전 물질, DNA,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에서 보여주는 DNA, RNA, 프로틴으로 이어지는 이 정보 프로세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DNA라는 것이 실제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하는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다윈주의 메커니즘의 설득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암 진화, 캔서 에볼루션에서 어떻게 다윈주의 진화 이론이 그 캔서 에볼루션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라이프에 있는 컴플렉스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서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뭐 긴 시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랜덤하게 변이가 생기게 되고, DNA의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 돌연 변이가 세포의 어떤 셀렉셔널 어드밴티지, 더 살아남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그 세포들이 선택이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돌연 변이가 축적되면서 결국은 암이 되고, 또 암세포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서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어서 또 살아남게 되는, 이것이 결국은 암 환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이게 하나의 캔서 프로그레션,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캔서 에볼루션, 암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가, 이게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 뮤테이션이 생기고 돌연 변이가 생기고 이에 작용하는 내추럴 셀렉션 때문에 세포들이 살아남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세포들이 점점 진화해서 암세포가 되는 이 캔서 에볼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라이프 에볼루션, 그 생명체 에볼루션과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컴플렉스 머시너리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유전 정보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유전 정보를 소실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표현형과 유전형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이제 차가 있고요. 이제 차가 어떻게 해서 빨리 가게 되는 새로운 능력을 획득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차가 어떻게 더 빨리 가게 되었는가. 차가 빨리 간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new phenotype, 새로운 표현형인데 정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차가 정말 어떤 새로운 디자인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엔진을 획득해서 차가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추가된 경우가 되겠고, 이 차가 있는데 이 차에 불필요한 이런 외장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차를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이 오히려 소실되었지만 차 입장에서는 차가 빨리 가게 되는 어떤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노타입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새로운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얻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 캔서 에볼루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암세포가 이 다른 장기에 전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사실 피노타입, 표현형에 대한 말인데 정말 이 표현형이 그 새로운 표현형을 획득한 것 자체가 정말 새로운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얻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고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 발표에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돌연변이가 과연 그 유전자에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포커스를 둬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 암세포가 뭐 더 능력을 획득했냐, 이거는 사실 표현형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genetic information이 정말 새로 추가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클 비가 이제 10년 넘게 10년 전에 이런 리뷰 페이퍼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돌연변이에는 종류가 많은데 이 새로운 표현형을 얻은 것 자체는 이제 새로운 그 분자 수준의 그 능력을, 새로운 기능을 얻은 것이랑은 다른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강조했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기능을 잃는 경우, 혹은 새로 얻는 경우,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기능이 조금 바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나눠서 설명을 하였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정말 캔서 에볼루션이 정말 그 라이프 이볼루션과 이 정말 일맥상통하는 과정을 거치는가.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캔서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뭐 암암리에 뭐 공개적으로 하던 내용들입니다. 1976년도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나온 피터 노엘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은 이 암의 진행 과정은 이 진화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무작위적인 변이, 그 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암 진화를 인도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던 부분들이었고, 2012년도 네이처의 리뷰를 보면은 Clonal Evolution in Cancer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거에서 보면 굉장히 확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암에서의 자연 선택은 개체 수준에서의 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방식들은 공간, 스페이스나 리소스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인주의 진화의 기본 원리는 목적 없는 유전적 변이와 가장 잘 적응한 변이에 대한 자연 선택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암은, 캔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예시다. Cancer is a clear example of such a system.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캔서 에볼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라이프의 에볼루션과 굉장히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암 진화에서 돌연변이를 통해 정말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loss of function mutation인데요. 이것은 뭐 사실 지적 설계 이론에서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보를 잃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 지적 설계 이론에서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new information이라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뮤테이션을 통해서 기능을 잃는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를 보면은 이제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암 발생을 막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죠. 이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돌연변이가 흔한데 P53이라는 튜머 서프레서나 P10, P16 굉장히 흔하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 가족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암 발생 억제 유전자에는 BRCA1, BRCA2, APC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균들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기능을 잃게 되고 그것이 암 발생을 유도하는. 오늘은 이거는 뭐 지적 설계에서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기능들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암에서 정말 흔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PubMed라고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여러 번씩 검색을 하는 검색 엔진 같은 것인데요. 거기서 gain of function mutations in cancer라고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발표하기 며칠 전에 한 건데 9,250일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난 예가 암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검색된 걸로 보면. 그래서 이런 우리 정말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는가? 그러면 봐라, 논문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말이냐?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는 RAS 옹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S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아마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서는 제일 흔하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유전자인데 RAS 진에는 3가지 패밀리가 있고 H, K, NRAS라는 게 있고 이 RAS 프로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의 몰레큘러 스위치처럼 역할을 해서 다양한 세포의 반응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RAS가 조절하는 세포의 기능을 보면 세포의 성장, 분화, 그리고 세포가 어디에 붙는 것, 그리고 세포의 사멸, cell death, 그 다음에 세포의 그런 구조를 새로 이렇게 오가나이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RAS라는 진들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거 사람들이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암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RAS 프로틴이 어떻게 이런 몰레큘러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GTP라는 몰레큘이 굉장히 중요한데 RAS가 GTP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액티브한 상태고 GTP가 이제 가수분해에 대해서 GDP로 바뀌게 되면 이게 GDP bound form은 이제 off state 그래서 inactive한 상태로 바뀌는. 그래서 RAS가 중요한 게 이제 on, off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세포를 자라게 하고 기능을 하게 하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off해서 이제 turn off가 되면서 이제 그 기능을 안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RAS가 굉장히 흔한 돌연변이기 때문에 이 RAS의 펑션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게 굉장히 암 치료하시는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한 타픽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세포가 자랄 때 이 RAS라는 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게 세포의 세포막이고요.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시그널링 파스웨이들입니다. 그래서 성장 인자가 세포 외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세포가 수용체가 그것을 인식해서 세포 안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신호를 받는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RAS인데요. RAS가 GDP의 상태가 GDP 바운드 폼이 되게 되면은 inactive한 상태가 되고 이 GTP로 바뀌게 되면 액티브한 폼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러한 다양한 세포 내의 그 과정들을 조절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모레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몰레큘러 스위치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RAS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스위치가 항상 on state로 머물러 있는 거죠. off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캔서 바이올로지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 RAS가 GDP 바운드 폼일 때는 inactive하고 이것이 GTP 바운드 폼으로 바뀌게 되면은 액티브하게 되고 이제 세포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on, off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항상 on state로 이렇게 딱 고정되게 돼서 off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포가 계속 자라게 되는. 이 돌연변이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게 이 12번째 아미노산인 글라이신의 돌연변이가 제일 많은데요. 여기 보면 라스진의 아미노산들이 18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돌연변이가 이 12번째 아미노산 글라이신에 있습니다. 이 글라이신 위치를 딱 보면 GTP 바인딩 하는 사이트에 딱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돌연변이가 생기면 항상 GTP와 결합한 상태로 되고 GTP를 그 가수분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gain of function mutation인가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RAS의 주된 기능은 molecular switch, on, off를 할 수 있는 스위치여야 하는데 이 RAS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on stage로 항상 스톡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 정말 gain of function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스위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regulatory function이 고장난 loss of regulatory function인 거죠. 그래서 세포가 필요할 때 on하고 세포가 필요 없을 때 세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off하는 이런 모레큘러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RAS 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RAS는 대표적인 예로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regulatory function을 loss한 경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면 P53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되는데 이 분자 모레큘러 웨이트이 53kDalton이어서 이렇게 프로틴 네임이 이렇게 P53이라고 정해졌고요. 이 알려진 바로는 P53은 셀 사이클, 세포 주기, 세포의 사멸, 그리고 유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이제 닉네임으로는 The Guardian of Genome이라고 해서 지놈의 그 유전체의 수호자, 그 유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P53이라는 유전자는 이 단백질을 P53 유전자가 코딩하고 있는 단백질의 주된 기능은 이 전사인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전사인자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사인자 이제 DNA에 바인딩을 해서 그 타겟진들을 타겟진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래서 그 타겟진들이 뭐냐면은 그 타겟진들이 이제 유전체의 돌연변이들을 막고 돌연변이들을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유전자들인데 이 P53이 굉장히 중요한 전사인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타겟진들을 조절하고 그 타겟진들이 DNA를 복구하고 리페어하고 이 지노믹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전자가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빈도로 보면은 돌연변이가 굉장히 제일 많은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P53이라는 것은 전사인자이고요. 전사인자의 주된 기능은 DNA에 바인딩 하는데 아무 DNA에 붙으면 안 되고 자기의 특정 타겟진에 붙어서 그 타겟진들을 조절하는 보면은 P53은 전사인자로서 이렇게 테트라머 4개의 프로틴 모lecule이 하나의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DNA에 바인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타겟진들을 타겟진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전사인자가 되겠는데 이 암에서 어느 부위 P53 프로틴의 어느 부위에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은가 봤더니 주로 바로 이 도메인 DNA 바인딩 도메인. 그 전사인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DNA 바인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뮤테이션이 많다는 것은 DNA 바인딩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 암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핫스팟 뮤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75번째 아미노산, 248, 273번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빈도가 높은데 거기를 딱 보면 바로 이게 DNA이고 이게 P53 일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요. 프로틴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이 딱 DNA에 바인딩하는 부위의 돌연변이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은 P53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DNA 바인딩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전사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타겟 진 익스프레션 조절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암 발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은 전사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 암 발생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큰 이유가 되겠는데 한 가지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P53 단백질 자체가 어떤 기능을 새로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암세포가 어떤 기능을 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구별을 확실히 하지 않아서 암세포가 더 전이를 잘한다, 새로운 능력을 획득했다 이런 것 때문에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는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P53이 자기가 붙어야 할 특이적인 DNA 서열에 붙지 못하고 그래서 생기는 loss of specificity, P53이 특정 균들에 붙어서 그 발현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결국은 loss of specificity인 거죠. 그래서 오늘 P53이라는 하나의 또 대표적인 예를 또 봐서 살펴보면은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는 그 전사인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DNA 바인딩 도메인에 많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P53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loss of function mutatio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P53에 대해서 대가인 과학자가 이제 리뷰를 쓴 게 2010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gain of function이라는 것이 실제로 알고 보면 여기서 나오듯이 이 P53 뮤테이션들이 이 sequence specific DNA 바인딩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P53 돌연변이도 사람들이 gain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새로운 기능을 얻었다기보다는 기능을 상실해서 생기는 loss of function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로는 이건 좀 재밌는데요. 퓨전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두 개의 염색체가 어떻게 이렇게 잘라붙게 되면서 새로운 두 유전자가 만나서 퓨전 프로틴이 나오는 BCR이라는 하나의 예입니다. BCR이라는 유전자와 ABL이라는 유전자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크로모솜 9 아홉 번째 염색체에 BCR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염색체 22번에 이제 ABL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염색체 두 개가 서로 붙으면서 이 새로운 퓨전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BCR, ABL 이게 굉장히 흔한 암종은 이제 CML, Chronic Myeloid Leukemia, 이제 혈액암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흔한 퓨전 프로틴이 됩니다. 이 퓨전 프로틴이 결국은 이 특정 암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되겠는데 이걸 딱 보게 되면 두 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유전자가 되는 어떤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퓨전 프로틴에서 중요한 거는 이 ABL이라는 유전자의 기능입니다. 이 ABL이라는 유전자는 ABL 이게 카이니스라고 하는데요. 효소 엔자임으로서 그 서브스트레이트 타겟 프로틴에 이 인산기, 포스포릴레이션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그널링 모레큘로 작용해서 이 다운스트림으로 시그널을 전파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카이니즈라는 엔자임인데요. 이 BCR ABL 퓨전 프로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ABL 카이니스가 이 기능들 자기가 액티브 할 때 액티브하고 인액티브 할 때 인액티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액티브 상태로 스톡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BCR 퓨전을 통해서 ABL 카이니스가 이 인액티브한 상태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ABL 카이니스가 항상 그 타겟 프로틴들을 항상 인산기를 더해주는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ABL 카이니스가 항상 액티브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시그널들을 계속 다운스트림으로 전해가지고 이 암이 생기는 그 실제로도 이게 클리닉 그 임상에서도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이 글리백이라는 약사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학명으로는 이마티닙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블 카이니즈를 스페시픽하게 블록할 수 있는 이 스몰 모레큘 이니비터인데 이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CML 환자들에서 이 글리백을 치면은 굉장히 잘 있는 암세포가 그냥 막 녹아버리는, 물론 이제 나중에 릴랩스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 에이블 카이니스가 액티브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BCR-ABL이라는 퓨전 프로틴으로 해서 새로운 지네틱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블 카이니스의 중요한 펑션, 이것이 on 할 때 on 되고 off 돼야 될 때 off 돼야 하는 그 기능들을 상실하는 것, 결국은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 BCR-ABL 퓨전 프로틴을 통해서. 뭐 간략하게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했지만 뭐 다른 예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가 신호들을 전달할 때 너무 센시티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인센시티브해서도 안 되고, 세포가 필요할 때 신호를 전달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신호들을 인액티베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loss of function이죠. 그렇게 되면 암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P53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이 전사인자로서의 스페시픽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것도 뭐 사람들이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loss of function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시그널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그널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정말 크리티컬한 건데, 이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시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지네틱 인포메이션들이 나왔는가,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할 수 있는 설명력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캔서 에볼루션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해서 다른 메커니즘도 많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통째로 이렇게 더블링 되는 경우나 크로모스트립시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이렇게 프로포스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메커니즘들은 이제 새로운 노벨티나 이노베이션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이 캔서 이볼루션의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할 수 있는 것은 디볼루션인 거죠. 유전 정보를 소실함으로써 세포들을 망가뜨리고 세포들이 조절되지 않고 마구 증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 암 진화는 다인주의 메커니즘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로 살펴봤듯이 이 암 진화에서 이 다윈주의 메커니즘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그런 혁신적인 측면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라는 것도 실상 알고 보면 기능들을 로스하는 경우다. 가 이제 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혜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구구단처럼 분자생물학에서 게인 오브 펑션, 로스 오브 펑션 이렇게 막 항상 아주 유명해서 자세히 생각도 안 해본 건데, 따지고 보면 게인 오브 펑션이 아니라 다 기능 고장이다. 그런 글들이 참 네,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예, 제가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김소희님. 예. 저 황창일 박사님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표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박사님께서 공통조상을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황창일 박사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공통조상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공통조상을 쉐어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보편적 공통 계보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죠. 네, 자세한 픽처를 저희가 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공통조상을 쉐어한다, 공유한다라는 개념은 저는 견지하고 있는 바고, 이 마이클 비 박사님도 사실은 공통조상을 받아들이는 지적 설계 이론가이시거든요. 뭐 비슷한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그 유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그 자연 선택과 그 랜덤 뮤테이션이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과정에 지적 요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설계론 하시는 분들과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이 공통조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뭐 제 발표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공통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논의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 정말 다인주의의 핵심 진화 메커니즘, 그 내추럴 셀렉션과 랜덤 뮤테이션이 정말 세포의 그 라이프의 컴플렉시티를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 그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암의 진화의 과정이고, 암의 진화의 과정들을 분자 수준에서 자세히 봤더니 정말 다인주의 진화 메커니즘이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없으신가요? 예, 너무 짧아. 예.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캔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캔서 이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러면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캔서가 어디까지 진화될 수 있는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다윈주의 메커니즘으로 다들 보기 때문에 그 데스티네이션이 없다고 보죠. purposeless, 목적이 없고 그냥 막 가는,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뭐 마지막은 뭐 다 아시다시피 호스트를 죽이게 되는, 만약에 정말 암세포가 이 미래를 예측하고 정말 슬기롭게 한다면 호스트와 어떤 정도에서는 타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오래 살고 호스트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죽이게 되는, 자기만 어떻게든 빨리 살려고 이렇게 증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떤 보면은 목적이 없는 purposeless한 그 다인주의 메커니즘의 결국은 종착점인데, 그것이 정말 라이프의 컴플렉시티와 이런 복잡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